오늘의 마지막 2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간단하게 이제 상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선형 모형에 이제 깊숙하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음. 거기서 이제 이 리지 회귀라고 하는 요런 부분을 아직 논의가 이제 완료가 안 됐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 리지 회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용하는 기법이 이제 가중치 감소 기법인데요. 그 가중치 감소 기법과 관련된 논의를 이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야심찬 계획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제 그 이 86, 87 페이지까지 요번 시간에 인제 한꺼번에 싹 깨 버릴 겁니다. 이렇게 빌드업이 인제 됐으니깐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인제 꿰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분류형 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력만 좀 다르지 사실상 선형 모형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가 네 그대로 이제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까지 논의한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분류형 선형 모형은 그냥 출력만 분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의로 간결하게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이번 시간에 이제 대체로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가 그 살펴볼 것은 이 선형 모형 어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 차례 이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가 있는데 요건 안 할 겁니다. 요건 인제 물론 제 마음인데 왜냐면 얘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제 이거는 기계 학습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통계 확률 기반의 이제 모형이에요. 근데 기계 학습이 아니지만 지도 학습이라고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들어와 있긴 한데 그 우리의 어떤 논의의 범위의 이제 중요도는 좀 낮은 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교재에서도 그냥 한 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인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 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하게는 인제 결정 트리 여기에 되게 노력을 이제 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아주 인제 중요한 인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건데 근데 우리는 선형 모형하고 결정 트리를 이제 가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내일 그 오전 시간에 갈 거고요. 선형 모형하고 이제 비교해 볼 것이 이제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언급을 이제 그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형 모형이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과 이 신경망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선형 모형의 맥락이 이제 생생할 때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제 해치워 버리면 그 한 방에 인제 꿰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 트리의 경우에는 그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제 완전 패밀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인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접근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참 선형 모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정 트리로 넘어가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오늘 논의의 연장선에서 한 번에 꿰버리면 좋은 것이 인제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 신경망은 인제 요번 과정 이후로 다음번에 인제 공략할 만한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렇게 인제 하고요. 그리고 인제 이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요 3.3 절의 인제 스케일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아마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중요하고 지금 논의 드리려고 하는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해서도 중요하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2 시간에 인제 요 부분도 인제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까지로 해서 인제 4 장에서는 사실상 요 밑에 부분들은 이 특성 자동 선택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의 논의로 인해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일변량, 비선형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렇다. 뭐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4 장에서 뭐 논의가 끝난 건 아닌데 거기서도 인제
그 가장 인제 핵심적인 가치를 이제 뽑자면 인제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인제 다른 기법들은 사실 그냥 결정 트리를 해 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내일 결정 트리를 하면서 인제 가능은 하지만 그냥 '그럴 바엔 결정 트리 쓴다.' 요런 인제 느낌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큰 가치가 인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인제 그 3 장 4 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인제 아마 그 5 일차 오후에 살펴보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3 장의 내용하고 또 5 장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과 내일 오전에 걸쳐서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전체적인 진도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6 장의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의 논의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냥 주워 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제 진도를 이제 걱정하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 이제 상의 드리고, 이제 그 걱정은 이제 떨치고서 우리 다시 인제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지 회귀로 인제 들어온 상황입니다. 리지 회귀로 들어와서 이 리지 알고리즘이 궁극적으로는 가중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이제 보여줬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인제 우리가 기대하는 성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지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인제 가중치를 줄일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인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여기서는 인제 한 가지 수가 더 있습니다. 요 알파 값 자체를 여러 가지 다른 값을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는 10의 0 승 1 입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실험의 경우는 이제 요렇게 인제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포문에서 인제 리스트가 한 개밖에 없으면 그냥 한 번만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제 실험해 볼 것은 요 알파 값을 이제 바꿔 가면서 같이 인제 그 효과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의 1 승, 이제 1의 10의 1 승이면 이제 10, 10의 2 승 100, 10의 3 승 1000, 요렇게 인제 되고요. 반대 방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 승, 그죠? 0.1, 10의 마이너스 2 승 0.01, 10의 마이너스 3 승 0.001, 요런 식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요렇게 해 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싹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제 훈련과 시험 점수들이 이 알파 값의 설정에 따라서 변경 뭔가 이제 변형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관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맥락에서 만약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여기서 그 '제일 좋은 알파 값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고르는 능력이 인제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금 보면 결국은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험 점수가 제일 높았던 지점의 알파 값이 이 중에서는 이제 제일 좋았던 설정이다.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해서 네 찾아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인제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알파 값이 왜 서로 다른 설정으로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런 점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요렇게 인제 수행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요게 인제 그 간단하게는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쪼끔 더 상세하게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과 인제 관련해서는 인제 용어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형이 출력을 이제 발생하는 것은 매개 변수로 인해서 그 함수를 이제 특정하는 거죠, 가설 공간 이내에서.
그래서 이 매개 변수는 이제 모형의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있고 학습의 과정에서 스스로 갱신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인제 그 지금 알파와 같은 설정은 어 화 학습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랑 뭐에 이제 비유할 수 있냐면 몇 년 전에 인제 유행했던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 좀 비유를 해 볼게요. 공부는 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매개 변수가 인제 설정되는 것은 이제 알고리즘이 해 줘야 돼요. 네가 공부해야지. 그죠? 부모가 아무리 그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었어도 그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자식한테 그대로 이렇게 심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가 그런 수준에 도달했고 내가 막 전국 1등 했었던 그런 사람이 이더라도 자식한테 그런 도움말을 줄 수는 있지만 전국 1 등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 "신은 공평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도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정규 분포에 따라서 평범한 사람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죠? 부모가 특출하더라도요. 그게 예전에 그 갈턴의 연구에서의 어떤 교훈이었거든요. 뭐 부모가 뭐 키가 크거나 작아도 자식들은 이제 평균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거야 인제 비유고 이 매개 변수는 알고리즘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이제 비유를 그대로 해 보면 어떤 선생님한테 몇 번을 보낼 건가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학생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부모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환경에 이제 처해서 그 환경 자체를 이제 만들어 주고 나서 그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는 인제 그 학습자인 애들이 인제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알파 설정이 인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제 환경의 범위를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요 정도 범위에서 해 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최선을 이제 다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처음에는 알파가 인제 0.001 요런 식으로 이제 잡고 나중에는 알파가 인제 1000 요렇게 인제 되게 커지는 인제 그런 인제 상황이죠. 근데 그중에서 지금 그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결론을 이제 얻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설정들을 살펴보면서 그중에서 최고의 설정을 이제 설정 또는 설정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드 서치라고 합니다. 근데 요 앞쪽에는 요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인제 격자죠. 이 격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뭐 말 그대로 이 요런 거죠. 그럼 인제 왜 이러냐면 예 A라고 하는 설정하고 인제 B라고 하는 설정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설정의 조합으로 인해서 어떤 그 성능이 인제 발생하면 이제 요런 표 형식으로 이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인제 이 표에서 A와 B의 인제 최적의 설정을 일일이 이제 하나씩 탐구해 나가는 요런 과정들. 그래서 인제 어떤 특정한 단위 값으로서 이제 일정하게 조정을 해 나가면서 그 최적의 설정을 찾는 과정이 인제 그리드 서치입니다. 요런 거는 우리가 그 뭔가를 샅샅이 찾을 때 요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뭘 떨어뜨렸어. 막 단추 같은 거 되게 작은 뭐 단추 같은 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떨어졌는데 이게 언뜻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되게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인제 그 요 방바닥에 을 탐색할 때 그리드를 이제 만들면 도움이 돼요, 마음속에서. 그죠? 그래서 그
이쪽 구역을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어. 확실히 없어. 그러면 인제 이걸 소진시키고 나머지 이제 가능성을 이제 탐색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이 그렇게 이제 동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집중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샅샅이 찾아내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리드 서치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알파 값을 그 지금은 로그 스케일로 조정하면서 인제 찾아본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 알파라는 값이 그 보시다시피 인제 실수값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실수의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 1.1, 1.2 이런 식으로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너무 범위가 크고 많기 때문에 이 그리드의 그 단위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제 그 조정을 해 줘야 되죠, 현실적인 단위로. 그래서 그 그리드의 크기 자체를 이제 뭐 요런 식으로 0 점대로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알파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큼직큼직하게 인제 한번 이제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하신 요 활동이 그 교재와 제가 인제 싱크를 좀 이제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 장의 모델 평가와 성능 향상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왔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형에서 하이퍼 파라미터와 같은 환경 설정이 있는 경우에 이제 대체로 그 수행하는 편이고, 방금 전에 논의 드린 부분은 5.2 절의 그리드 서치에 해당합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그 저 장에 가서 따로 할 일이 아니고 그냥 지도 학습 모형을 어 만 어떤 훈련시키고 평가를 한다면 대체로 설정이 있는 편이고 거의 무조건 인제 해야 되는 일이에요. 353 페이지로 인제 가 볼까요? 그래서 인제 이 5.2 절의 그리드 서치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 그리드가 요 그리드가 아니에요. 그죠? 그 가끔 인제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은 이 그 그리드 탐욕스러운 뭐 이런 그리드 알고리즘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 그리드가 아니에요. 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드입니다. 예, 우리말로 표기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격자 탐색인데 그러니까 '샅샅이 인제 살펴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제 요 아래쪽에서는 논의 드릴 계획이 인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왜냐면 인제 이 어떤 보통 인제 알고리즘들이 그 설정이 있는데 이 격자가 형성되는 거를 이제 보여 드리기에 이제 2개 이상인 경우에 유용하고 이제 좋아요. 그래서 감마라고 하는 설정하고 인제 C라고 하는 설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감마 값을 변경하고 C 값을 변경해 가면서 그중에서 인제 제일 좋은 베스트 설정이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베스트 설정을 인제 요 일정한 단위로 구획을 만들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가 아니고 그리드, 그리드 서치를 수행하는 거고, 근데 그런 그리드 탐색 인제 그리드 서치는 요게 인제 그 최적의 설정을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그리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신경망에서는 랜덤 서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베이지암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식의 조건부 확률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 기존의 설정들이 좋았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설정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이 신경망 쪽에서는 그리드 서치로 하면은 조합의 가짓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때는 또 신경망에서는 그리드 서치를 사용하지 않을 건데, 지금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설정이 뭐 한두 개 정도거든요, 중요 설정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리드 서치로 할 수 있고 하는 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론이 이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것은 관심 있는 매개 변수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완전한 서술은 아니에요.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요 가능한 모든 조합이 만약에 알파 같은 경우에는 논의 드린 대로 이게 그 실수값이기 때문에 1도 할 수 있고 2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능한 모든 조합들을 살펴보면 뭐 이제 만약에 이 실수값이 정말 진정한 실수값이라고 하면 무한히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제 부동소수점은 인제 그거를 이제 근사하는 거니까 무한히 많진 않지만 무한히 많은 느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해진 간격에 따라서 그런 그 구획들의 가능성을 인제 조합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인제 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그 어느 정도는 음 충분히 뭐 그냥 받아들일 만한 서술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닌 방법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근데 그게 두 가지 이상 한 가지 이상의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인제 가능하니까 여기서 인제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 상황을 이제 가정했는데 지금 우리도 한 가지만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그리드 탐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샅샅이 인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드를 만들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조합을 찾아본다면 그러면 이거는 그리드 탐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5.2 절의 그리드 서치의 개념을 오늘 다룬 거예요. 그죠? 뭔가 진도 빼는 듯한 느낌 속은 것 같은 아이고 사실인데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5.2 절의 간단한 그리드 서치를 이제 보시면 넘겨 볼까요? 이게 뭐 하고 있냐면 우리처럼 포문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맞잖아. 그죠? 이거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포문이 왜 두 개냐?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이제 모형을 논의 드리면 얘가 인제 C라고 하는 매개 변수랑 감마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주요하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샅샅이 살펴보려면 한쪽은 C를 돌리고 한쪽은 감마를 돌려 가지고 그죠? 그 어딘가에 베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문을 요렇게 이제 돌리는 거고 우리는 지금 변수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포문을 한 번만 돌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그리드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름은 붙인 거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변수의 개수가 증가하면 그 포문을 여러 번 이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번잡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준비된 API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거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어쨌든 그리드 서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우리 뭘 골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렇게 출력을 해도 되는데 음 쪼끔 더 인제 그 분석하고 이런 용이함을 위해서 이 모델 평가에서 이번에는 그 프린트 스코어를 이제 거짓으로 하고 이 알파 값에 따른 이제 성능을 좀 수집을 해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스코어를 거짓으로 하면 프린트를 안 하고 그 훈련 시험 점수를 객체 형태로서 사전 형식으로 이제 반환을 해 주도록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요 사전을 이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는 이 모델 평가의 결과를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것에 각 알파 값에 따라서 그 모형의 성능을 이제 수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경고가 발생하는 건 왜일까?
이거는 이제 리니어 알고리즘 워닝이거든요. 선형대소 이제 그 경고인데, 이거는 이 연산을 수행하면서 역행렬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하고, 역행렬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근사한 해법을 이제 구하는 뭐 무어 펜로즈 뭐 이런 걸 이제 적용해야 되고, 뭐 뉴턴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기법을 적용할 때 ill conditioned matrix라는 이제 경고가 나와요. 요거가 이제 왜 발생하는지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경고가 한 번만 발생하는데, 아마도 요 마지막 값 때문에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요. 요건가? 그죠? 그래서 요 알파 값이 지금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인 경우, 요거를 지금 지워 주시면 이제 경고가 안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10의 마이너스 3승인 경우에 지금 경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발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됩니다. 차차하죠. 그래서 일단은 요 그리드 서치를 수집을 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수집됐는지 한번 먼저 평가를 해보죠. 예, 보면 경고는 왜 발생하는지 아니까 일단 둘게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알파 값에 따라서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쁘게 좀 볼까요? 요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좀 이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알파 값에 따른 이제 성능 평가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알파 값이 이제 지금은 요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고, 펜 떨어뜨렸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쪽 방향으로 이제 알파 값이 이제 진행하고 있고,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펜다스 자료 구조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행과 열을 좀 서로 이제 바꿔 볼게요. 전치 연산을 이제 수행을 하는 트랜스포즈의 약자 이제 t고, 이렇게 하면 이제 행렬이 이제 서로 바뀝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그리드 서치가 이미 이제 수행이 된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사후 분석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요 실험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합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결과를 획득했는데, 여기서 뭐 이런저런 작업을 이제 하느라고 계속해서 이제 다시 훈련하는 건 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튜닝 결과표라고 부를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드 서치, 이게 그리드 서치 이렇게 말을 하기가 힘드니까요.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그런 걸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튜닝 결과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음, 최적의 성능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형식이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굳이 이런 건 해줄 필요는 없는데, 요 색인 명칭은 이제 알파다 뭐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튜닝 결과표 뭐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좀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이제 요 알파 값에 따른 훈련과 시험 결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형만 이때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뭐 4장의 내용도 가져왔고 5장의 내용도 가져왔고 이제 3장의 내용도 이제 가져와서 해볼 거예요. 그죠? 4일 동안 선형 모형밖에 얘기 안 했다. 그거 아니죠? 디펜스 좀 쳐놔야 됩니다, 제가. 일단 요 튜닝 결과표 잘 형성되시면 남지척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 그리드 서치 자체는 이제 더 정교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개념 자체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인제 아까는 알파 값이 인제 같이 안 나오니까 요게 좀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인제 알파가 10일 때 시험 점수가 제일 높았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 튜닝 결과표는 인제 기본적으로는 인제 그 요 알파 값에 따른 인제 순서에 따라서 정렬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시험 점수가 좋은 설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관점을 이제 반영한다면 이제 이 튜닝 결과표를 이제 sort values 이렇게 해서 그 테스트열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이제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렬이 수행되는데 이때 인제 뉘앙스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일 큰 값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뭐 그냥 그래서 '제일 마지막을 보면 제일 좋았던 성능을 알 수 있겠구나.' 요렇게 이제 하셔도 상관없고 결국은 인제 이걸 하는 게 '제일 좋은 설정이 뭐야?' 이걸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인제 제일 좋은 설정이 인제 위에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인제 만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름차순이 아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보통은 인제 지금 이제 자동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왠지 쬐끔 안 되고 있고요. 뭐 하여튼 뭐 그냥 쓰면 되죠. 그래서 요 아마 이제 한국어 변수에 할당하면서 살짝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탐색에 보통은 잘 되는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 같고 그건 이제 주피터 노트북 자체에 버그라든지 한계가 쪼끔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인제 이 시험 점수가 제일 좋았던 것이 현재로서는 인제 알파가 이제 10일 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인제 87 까지 오르면서 어느 정도는 인제 이익이 있고 이 격차가 좀 줄어들죠. 아까 인제 뭐 92, 93 이렇게 인제 있다가 얘가 내가 좀 내려오고 네가 좀 올라오고 해서 이제 91 하고 87 에서 인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과적합이 이제 줄어들면서 시험 점수도 쪼끔 오른 거예요. 한 1-2점 정도 인제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인제 시험 점수를 올리면서 그 과적합 자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형태의 방향성의 과적합 개선이 인제 이루어졌다. 요렇게 인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인제 찜찜한 부분이 요거거든요. 이 경고가 이제 '왜 발생했을까?' 이런 건데 이것은 인제 무엇이랑 관련이 있는지 우리 인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인제 일 컨디션드 매트릭스 라고 하는데 요게 뭔가 되게 막 10의 마이너스 17승 이런 값이 나와요. 이거는 요거는 인제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제 수치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실상 0 으로 이제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인제 언더플로우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떤 걸로 이렇게 나누기를 이제 수행하는데 저 값이 사실상 거의 0 으로 평가되면 그러면 이거는 인제 0 으로 나누는 그런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이건 정의가 안 되는 그런 연산이잖아요. 0 으로 나누는 건 정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의가 안 돼 있죠, 산술적으로도. 그래서 인제 간단한 이제 꼭 이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다기보단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선형대수에서 이제 AXY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다음과 같은 이제 연산이 이제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이제 X라는 거예요. 그러면 X에 대해서 해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행렬을 요런 방식으로 이제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x의 값이 얼마이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죠? 혹은 뭐 반대로 a를 알아내고 싶으면 이제 y와 인제 x가 이렇게 인제 곱해져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연산해내는 그런 것이 인제 실질적으로는 현재 선형대소적인 연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제 관심 있는 그 지금 현재 그 문제를 서술을 해 보자면 요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제 y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제 x와 인제 w의 인제 내적 더하기 이제 b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y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요 w와 b에 대해서 그 연산을 이제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얘 역행렬 구해 가지고 이제 w의 이제 최적의 값을 찾아내려고 연산을 이제 하는 거죠, 간단한 형태로는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특정한 알파의 경우에. 그래서 이게 인제 왜 문제가 생겼는가를 인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데이터 프레임에 인제 보스턴 데이터 이렇게 보고 요 컬럼즈 해서 이제 보스턴 그 피처 네임즈 이렇게 하고, 다음과 같이 인제 임의의 5개만 요렇게 인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인제 지금까지 했던 계획에 뭔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느껴보려고 해요. 뭐냐면 요거를 이제 보면 어떤 값은 되게 인제 작은 소수점 값이에요. 근데 어떤 값은 막 100 단위예요. 단위가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역행렬을 구할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증폭시키는 그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요 x를 다항식 차원 확장으로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막, 아니 두 배가 아니고 불렸거든요.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요 어떤 임의의 x1이랑 x2가 인제 서로 이제 곱해지는 이런 방식을 이제 차용하는데, 이게 둘 다 소수점이면은 더 작아지겠죠. 막 기어 들어가겠지. 근데 둘 다 막 100 단위예요. 그러면 막 100 만에 가까운 그런 인제 뭐 몇십만 이런 어떤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다항식 차원 확장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단위가 다른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여기서 인제 그 문제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값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큰 값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차.' 싶은 문제가 인제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중치의 크기가 모형의 표현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통찰을 했는데, 이 x의 크기 자체가 가중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인제 있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인가면 어떤 x는 작아요. 어떤 x는 뭐 소위 말해서 적당하고, 어떤 x는 너무 커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가중치들을 이제 받으면 이제 모형을 형성할 때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면 x1이랑 요 x2랑 x3이랑 같이 놀아야 돼요. 이게 인제 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제가 애기 아빠다 보니까
요런 비유가 이제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뭐 키즈 카페나 그 놀이방이나 놀이터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놀 때, 그 특히나 유아들이나 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은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쪼끔만 나이가 한 살 뭐 혹은 뭐 한 반년만 차이가 나도 덩치 크기나 발전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 갖고 그 초등학생 형아들이랑 유아들이 같이 놀면 그 힘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막 초등학생 형아들은 막 미친 듯이 막 신나게 놀고 막 날아다니는데, 그 유아들은 인제 그러지 않으니까 좀 다칠까 봐 이제 걱정이 되죠. 막 덩치가 크니까 막 치인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배우겠죠. 그죠? 근데 약간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같이 놀아야 돼. 그러면 그 형아한테는 "워워워 그 애기들 많으니까 쪼끔 진정해라." 이런 거고, 또 애기들한테는 그 "형아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니까 너도 인제 좀 그 힘내 봐라. 노력해 봐라." 요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 이게 한 번에 그 서로 단위가 다른 것들끼리 같이 놀아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X의 크기로 인해서 서로 이제 같이 놀아야 되다 보니까 X의 크기가 가중치의 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에 방해를 받냐면, 이 가중치의 크기가 표현력과 연관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중요도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중요도와 같은 걸로 이제 대응될 수 있으면, 이게 이 어쨌든 이게 가중치의 크기가 작으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이 가중치 벡터의 크기와 이제 각 가중치의 크기가, 요 가중치 크기 전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어떤 임의의 속성에 대한 가중치의 크기는 어느 정도는 중요도를 반영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맥락을 따져야 되긴 하지만요. 이제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 어떤 해당 특성의 값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작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치의 크기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단위는 쓰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속성은 킬로미터 단위로 그 기록을 했고, 어떤 거는 그 미터 단위로 인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동일한데 어떤 속성은 굉장히 이제 큰 단위를 상대를 해야 되고, 어떤 애는 작은 단위를 이제 상대해야 돼요. 근데 얘가 해 보다 보니까, 의미적으로 보니까 얘가 1000 미터라고 썼지만 사실은 그냥 얘랑 비슷해. 그러니까 서로 놀려면 1 킬로미터는 가중치를 이제 키워 줘서 1000 미터의 어떤 중요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 미터 단위로 쓴 것은 실제로는 값은 크지만 사실 인제 킬로미터랑 같이 놀기 위해서는 이 중요도를 이제 죽여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가중치의 크기가 영향을 받는다면 이 가중치의 크기가 표현력과 비례한다는 이 관계에 상당한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게 인제 첫 번째로 이 선형 모형과 같은 방식들이 이런 식의 데이터가 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반영해요. 알아서 반영을 하는데 뭐 죽여 주면 되고 늘려 주면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선형 모형 자체가 완전히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해요.
뭐 죽여 주면 되지. 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처럼 그 가중치의 크기를 어떠한 특정한 설정으로 인해서 그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요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와 같은 걸로 우리가 인제 영향을 이제 주고 싶어요. 근데 영향을 주고 싶은데 이 영향 자체가 이런 원래 특성의 크기에 종속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런 어떤 분석에 상당히 이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제 현재 취한 것처럼 X를 강제적으로 이제 특성 공학을 통해서 이렇게 불리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제 연산적인 측면에 인제 문제가 발생해요. 작은 값들은 기어 들어가고 큰 값들은 폭발해 버리는 요런 어떤 문제가 인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 모형과 서포트 벡터 머신, 신경망 이 패밀리들은 이제 근본적인 단위가 선형 모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신경망에서도 이렇게 서로 단위가 다른 값들은 서로 단위를 통일시켜 주는 정도를 통일시켜 주는 단위 정규화라는 기법을 주로 인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도 우리가 기존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이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원인을 이제 통찰해 보면 '아 이게 인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점을 이제 통찰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위를 좀 정규화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인제 아주 이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고민을 인제 하실 수 있거든요. "야 가만히 있어 봐. 네 말인지 알겠어. 알겠는데 봐봐. 여기서 그냥 의미가 다 다른 값들이잖아. 그쵸? 근데 뭐 아까 뭐 킬로미터랑 뭐 미터는 뭐 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일한 개념을 서로 다른 단위로 표현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호환이 가능하고 어느 한쪽으로 몰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의미가 똑같아지겠죠. 그쵸? 근데 지금 범죄율하고 이 룸의 개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일하냐. 이게 그냥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거잖아. 그쵸? 그럼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고려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그 영일 범위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임의의 속성이 있는데 요 임의의 속성이 인제 최대 최소값이 있으면 그 최대 최소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각 속성끼리 인제 나눠 주면 무조건 이제 영일 범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요 x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하는데, 이거를 인제 연산의 방향을 지정을 이제 해 주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데 요거는 인제 지금 시점에서 좀 이제 상의를 드리면 이 2 차원 이상의 수치들이 있는 경우에 연산의 방향을 결정을 해 줘야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산의 방향을 이제 축 엑시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 세로 2 차원에서는 요 세로 방향이 이제 0 방향이고 가로 방향이 1 방향이에요. 만약에 3 차원이면 요런 어떤 화면을 혹은 뚫고 나오는 그 방향이 따로 있겠죠. 이 축이 인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0 축하고 인제 1 축이 인제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민을 수행할 때 요 축을 지정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그냥 스칼라 값이 나와요. 그냥 그중에서 인제 제일 작은 값이 무엇인가 딱 하나 인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열별로 특성별 최소값을 이제 각각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했고, 그래서 인제 이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어 다음과 같이 인제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보스턴 데이터에서 인제 맥스 값을 인제 수행해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하면 엑스민과 엑스맥스를 요렇게 인제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13 개씩 이렇게 이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이 값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간단한 공식을 적용해 주면 그 원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무조건 영일 범위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적용은 쉬는 시간 이후에 해야 되겠네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